초점을 세팅을 했습니다. 아이패드가 똑똑하죠. 아이패드가 똑똑하죠. 선생님도 당연히 똑똑하죠. 물론 그렇지만.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정규 분포했죠, 그죠? 그래서 정규 분포 단원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음 시간에 하는 통계적 추정은 사실은 90%가 정규 분포에 대한 이야기고, 통계적 추정에 대한 내용은 한 10%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 분포의 어떤 대칭성이라든지 함수 그래프의 특징이라든지 표준화라든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통계적 추정은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조금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100%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좀 이 단원 수업을 들었는데 얘는 사실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많은 게 나오는 게 이제 이쪽 요 표본과 관련된 요 통계적 추정 쪽이 좀 어려운가 봐. 그래서 어려운 요소가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식이 일단은 개 많고 암기해야 되는 요소가 좀 개 많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다른 쪽 수학 단원들은 보통은 예를 들면 공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게 공식이야. 근데 사실은 얘는 이렇게 해서 증명이 돼. 그래서 증명 같은 것들을 보통은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명을 이제 한 번이라도 봤으면, 직접 내가 증명을 할 줄 모르더라도 이 증명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뇌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좀 더 좀 편안해 한다고 해야 되나? 어쨌거나 내 머릿속에선 이게 완벽히 이해했어 하는 느낌으로 이제 딱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증명은 이제 못하더라도 어쨌거나 나름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와 있다라는 결론이 이제 머릿속에서 내려졌다면 받아들이는 것을 조금 편안해 하는데, 통계적 추정은 사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냥 띡 식이 나와요. 교과서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다라는 거는 괄호 열고 뭐라고 써 있냐면, 닥치고 외우세요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를 하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교육과정상 증명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왜? 그 부분, 증명 자체가 고등교육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증명을 안 해주는 요소가 이 통계 쪽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특히나 통계적 추정 쪽이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런 분포를 따라가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표본 분산을 구하는데 n-1로 나눈다는데 왜 n-1로 나누는지도 모르겠고, 증명 같은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이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외우면 너무 편하네요. 그러니까 비우세요. 이쪽은 마음을 그냥 비우고, 나는 일단은 이 식을 외워야겠다. 대신 이 식을 다 외우지도 않아 놓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식을 안 외웠는데 문제를 못 푼다고 어렵다고 하는 거는, 뭐 영어 단어를 안 외워놓고 영어가 어렵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단어를 쳐 외우세요. 그러면 외울 줄 알잖아. 잘 외우잖아, 문과니까. 그래서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통계는 개 쉬워요. 잘 보세요. 통계적 추정.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 통계적 추정이라는 단원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단원 목표가 있습니다. 단원 목표. 너의 단원의 목표는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모평균 추정하기. 마치 퀘스트 같은 겁니다. 우리가 통계적 추정 단원에 퀘스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종적인 퀘스트는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평균을 추정을 할 줄 알면 되고, 이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나아가는지 그 흐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용어에 대한 정리부터 하셔야 되는데, 모집단이 있고 표본이라는 게 있어요. 용어가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친숙한 용어로 바꿔주시면, 이거는 전체 집합이에요. 그냥 너는 그저 부분 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어떤 전체 집합에서, 모집단에서
관찰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너의 평균과 분산 혹은 뭐 표준 편차가 있겠죠. 그래서 너의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부르고 기호로서는 소문자 M 분산 모분산이라고 부르고 이와 같이 씁니다. 자, 표본에 대해서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 평균 너를 표본 분산이라고 불러요. 기호가 중요한데 너는 x바를 써주고 너는 s제곱을 써줍니다. 이렇게. 이게 일단 기본이야. 봐봐. 우리가 어떤 전체 집합이 있어요. 전체 집합에서의 평균과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나는 이 예를 들어 뭐 대한민국을 전체 집합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전 국민에 대한 뭔가 어떤 조사를 하고 싶었어. 근데 그 전 국민을 다 조사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수조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너를 너에 대한 관찰을 하는 것이 전체 모집단을 관찰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부르고 너를 표본조사라고 부릅니다. 표본조사. 네? 표본조사. 우리가 이 단어는 결국에는 내가 모평균을 추정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모집단이 좀 작아. 예를 들면 여기 뭐 너네 학교 전교생 예를 들면 대원외고 고3 전교생이 모집단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녀석들의 뭐 예를 들어 영어 시험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사실은 모든 아이들의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다 전체 인원수로 나눠주면 전체 평균이 나오겠죠. 아주 정확한 평균이 나와요. 근데 이 전수조사라는 거는 불편함이 있죠. 너의 장단점은 뭐냐면 아주 정확해요. 근데 명확한 단점이 있죠. 비용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을 하고 싶은 거야. 극복을 하고 싶고 단순하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수준의 문제가 아니야.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까? 뭐 전 국민의 나이를 조사를 하고 싶어요. 그죠? 전 국민의 나이를 조사를 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태어난 지 뭐 며칠이 됐는지를 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난 지 예를 들면 뭐 3만일이 돼서 3만일 너무 많은가요? 3만일 너무 많죠? 며칠 정도 됐을까? 12,000일 정도 됐다고 칩시다. 대충. 그래서 12,000일 정도가 됐어. 그러면 내가 이걸 열심히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조사가 끝날 무렵에 한 두 달쯤 지나서 나는 더 이상 12,000이 아닌 거야. 난 12,060이 됐어. 그럼 이거 조사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전수조사라는 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조사라는 걸 하는데 이 표본조사라는 건 뭐냐면 일부를 보고 이제 전체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는 거야. 표본이라는 거는 너의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 이 표본인데 이 표본을 보고 우리는 너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종의 뭔가 일반화인 거죠. 일반화. 내가 예를 들어 뭐 여기에 있는 4명의 아이들의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해봤어. 그럼 영어 점수의 평균이 나오겠죠. 그럼 너네 4명의 점수의 평균과 전체 대원외고 아이들의 점수의 즉 모집단의 평균 간에는 분명히 어떤 특정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 거야. 무관하지 않지 왜? 너네는 대원외고 학생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럼 내가 얘는 4명밖에 없잖아. 그럼 만약에 학생이 개 많아. 너네 전교생 몇 명이니? 자, 250명 중에서 한 100명을 조사를 했어. 근데 100명에 대한 평균이 예를 들어 75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100명에 대한 평균이 75점이다 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250명에 대한 평균을 내가 추정을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것이 정확도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야. 당연히 이 추정의 정확도는 뭐에 비례하겠어? 그 표본의 크기에 비례하겠죠. 내가 많이 조사를 했을수록 실제로 난 정확한 추정을 할 거 아니야. 야, 이거 4명 가지고 평균을 내봤자 얘네가 시험을 개잘 봤을지 개망했을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임의로 추출을 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표본과
전체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표본과 전체 모집단 사이에는 어떠한 특정한 관계가 있고 그 관계는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자, 어떤 한 모집단에서의 모집단의 자료를 확률 변수 x라고 표현한다면 이 표본 평균 있죠. 표본 평균 x 바라는 녀석들이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알려져 있냐면 동일한 평균과 너의 표본의 크기를 n으로 나눈 표본의 크기를 루트를 취해서 시그마에다 나눈 요거를 이제 표준 편차로 갖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 x 바라는 게 뭐냐면 너는 표본의 평균이에요. 표본의 평균. 이거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네 몇 반이죠? 반 몇 개죠? 10개. 자, 10개 반이 있습니다. 250명이에요. 근데 이들의 전체 평균이 있어. 전체 평균. 근데 일반 평균이 있고 2반 있고 10반까지 있겠죠. 각각의 평균을 난 뭐라고 부를 거냐면 x1 바, x2 바, x10 바까지 1반부터 10반까지의 평균들이 있을 거야. 모든 반마다 25명씩 있다고 칠게요. 동일한 인원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자료들이 있지. 얘는 분명히 여러 개의 자료죠. 그죠? 이것 자체도 집합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생긴 어떤 집합이야. 그러면 이 집합과 전체 집합 250명에 대한 점수를 가지고 관계를 관찰을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너라는 녀석이 이와 같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면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면 너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라가냐면 정확하게 모평균, 너의 평균은 동일하고 표준 편차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루트 n이니까 25명이니까 5분의 시그마가 되죠.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지극히 당연해. 봐봐. 먼저 요 루트 n 요 자리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표본의 평균이라는 거는 지금 1반부터 10반의 평균이 10개가 있다고 쳤어. 그럼 자료 자체는 원래는 아이들의 점수는 250개예요. 그죠? 그럼 250명의 전체 평균이랑 1반의 평균, 그 다음에 2반의 평균, 10반의 평균을 다 더해서 다시 평균을 내면 사실은 전체 평균이랑 동일하겠죠. 인원수가 동일하다면. 사실은 우리가 표본에 대한 추출은 원래는 보건 추출을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진 않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전체 집합에서 뽑고 관찰하고 다시 집어넣고 뽑고 관찰하는 보건 추출을 전제로 하는데 n값이 좀 충분히 크면 사람이 개 많으면 우리가 비보건도 그냥 보건 추출로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자리가 재밌게도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표준 편차가 작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지금 1반부터 10반까지의 각각의 점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전체 점수가 뭐 75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일반의 평균은 75점에서 뭐 많이 벗어나진 않았대. 77이래. 넌 76이고 땡땡땡 너가 좀 시험을 못 봐서 70 뭐 2점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근데 봐봐. 반평균인데 예를 들어 10반의 평균이 갑자기 60점일 수가 있을까? 전체 평균이 75점인데 이렇게까지 애들이 다 같이 25명이 시험을 개망할 수가 있을까? 갑자기 뭐 무슨 초유의 사태가 누군가가 뭐 영어 듣기평가 하는데 막 재채기를 했다든지 그래가지고 다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선생님 수능 볼 때 친구가 옆 강의실에서 영어 듣기평가 하는데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딱 중요한 키워드 나오는데 재채기를 해가지고 못 들었대요. 틀렸어요. 수능을 진짜로. 아무튼 그래서 그런 특이한 일이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반평균이라는 거는 거의 전체 평균에 근사하겠지, 그지? 근데 얘는 한 반이 25명이라서 그런 거야. 내가 이거를 인원수를 이렇게 한번 줄여볼까? 그래서 너를 50
개의 평균을 한번 관찰해 보기로 했어. 그럼 내가 5명씩만 묶어서 관찰을 한 거야. 근데 그 5명을 뽑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잘하는 애들만 5명을 뽑았을 수도 있지. 그러면 이들의 5명의 평균은 75랑 가까울까? 가까울 수도 있지만 아주 멀 수도 있어요. 맞죠? 그렇다는 거는 인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원수를 내가 많이 한 번에 관찰을 함에 따라서 할 때마다 그 평균 자체는 원래 전체 집합의 평균과, 원래 모집단의 평균과 근접할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그 자료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가 작다는 거예요. 75점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고. 가운데 원래 75가 있고 자료가 원래는 이런 식으로 정규분포 모양을 띄었을 거 아니야. 근데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모양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n 값이 아주 작을 때가 언제야? n 값이 한 명일 때죠. 한 명. 그때는 정확하게 누구랑 똑같아? 너가 1이면 그냥 모집단과 똑같은 거죠. 뭐 한 명씩만 뽑은 거니까. 그래서 n 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자료가 몰리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표본이라는 것은 결국엔 뭐다? 표본이라는 것은 너의 부분집합, 거기서 평균을 얻어내는 방식,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표본 평균은 뭐 전체 자료를 너의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할게요. 너의 이제 집합의 크기, 그러니까 자료 전체 표본에 있는 자료의 개수죠. 그럼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n분의 1에다가 너를 쭉 더하는 거죠. x 뭐 1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될 거고. 근데 표본 분산이 아주 독특해요. 내신에선 이 부분을 이제 상당히 잘 물어보는데, 수능에서는 사실 출제 포인트가 아니지만 내신에서는 반드시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 어떤 게 있냐면 봐봐. 우리가 원래 어떤 집합, 어떤 자료에 분산을 본다는 거는 분명히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맞죠? 다시 한번,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근데 요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되게 신기하게 구해. 어떻게 구하냐면 각각의 자료에다가, 각각의 이런 자료라고 한다면 너에다가 x바를 빼요. 일단 이게 뭐가 되냐면 편차가 되겠죠. 각각의 자료에다가 너의 평균인 x바를 뺐어. 그 다음에 제곱을 했고, 그 다음에 시그마까지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뭘로 나눠주냐면, 원래는 뭘로 나눠줘야 맞아? 자료가 n개니까 n으로 나눠주는 게 맞죠. 평균을 본다는 거는. 근데 아주 희한하게 표본 분산에 한해서는 우리가 n-1로 나눠줘요. 여기서 이유가 y. 우리가 뭔가의 평균을 보려면 당연히 자료가 n개를 더했으면 n으로 나눠줘야 되잖아. 근데 표본 분산을 구할 때만 n-1로 나눈다고. 이걸 n-1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 정확하게 이유가 이렇게 돼 있는데, 표본 분산과 표본 분산을 모 분산에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기 위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증명은 해주질 않아요. 그냥 n-1로 나누면 표본 분산이 모 분산에 더 가까워진대. 그래서 문제 같은 것들을 풀 때 직접 여러분한테 표본을 띡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료 10개를 딱 준다고. 가장 일반적인 이쪽에서의 약간 단답형, 조금 고난이도 문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너네한테 표본을 딱 줘요. 표본을 딱 주고, 야, 이거 가지고 모분산을, 모평균을 뭐 95%의 정확도로 한번 추정을 해봐. 거기까지 할 줄 아는 게 이 단원의 이제 핵심 목표인 건데, 그러면 그 추정을 할 때 있어서 모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모분산을 구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표본 분산을 이용을 한단 말이야. 그 표본 분산을 구할 때 n-1로 나누고, 그 n-1로 나눈 이유는 모분산에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너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자, 요 표본 평균의 분포의 특징은 뭐냐면, x바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어. 가운데 평균이 있고, 너의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너가
모 표준 편차예요. 두 가지를 그냥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첫 번째, X바라는 게 이와 같은 식을 따라간다는 거. 요거 그냥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너를 n-1로 나누는 거. 이유는 이와 같다고 하는데, 요 이유가 왜 이런 이유를 반드시, 왜 모분산에 더 가까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나아요. 자, 일단, 우리가 이 단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그랬냐면, 모평균을 추정하기야. 그지? 모평균을 추정을 하고 싶은데, 그 모평균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했냐면, 표본과 모집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를 관찰을 해봤더니 너의 표본의 평균들과 모집단 간에는 이런 관계가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표본 평균을 가지고 나는 모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어느 정도는. 그래서 어떤 식을 관찰을 해보시냐면, 자, 너는 정규 분포가 있다고 칠게요. 요거는 이제 이미의 Z에 대해서 문제에서 이제 문제마다 다 따로 주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보통 1.96을 많이 줍니다. 1.96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대칭적으로 보통 구간을 주고,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요 확률이 0.95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게 그냥 주어져 있대. 표에서 보통 줘요. 문제에서 그냥 주어지는 형태인 거고, 이 자리는 2부터 마이너스 1이라고 줄 때도 있어. 이거는 요 값을 외우는 거는 아니야. 그럼 봐봐. 요 범위는 0.95라는 거는 너를 역표준화를 하시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너가 m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가야 되고, 너가 m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가야 되죠. 이렇게. 너가 0.95죠. 이 녀석이 0.95면 너를 역표준화하면 요 뭐야 표준 편차를 너에다 곱해주고 곱하고 평균을 더한 게 역표준화였어. 사실은 너에다가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눈 게 마이너스 1.96인 거잖아. 이렇게 대응이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x바에 대한 분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의 확률이 0.95예요. 이거를 내가 수식으로 한번, 부등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봐봐, 이거를 부등식 표현을 해보시면 확률 p m 빼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x바가 더 크거나 같고 너보다는 작거나 같을 이 확률이 0.95예요 라는 얘기야. 맞지? 그죠? 바꿔서 말하면 내가 어떠한 한 개의 x바를 뽑았어. 딱 표본 한 개를 딱 뽑았어. 표본 한 개를 딱 뽑아서 그 녀석이 이 녀석이 이와 같은 범위 안에 들어올 확률이 정확히 0.95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와 같은 식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요 m값이 뭔지 몰라. m값이 뭔지 모르지만 표본을 한 개를 딱 뽑아서 예를 들어 뭐 0.7이 나왔어. 그럼 이 표본 0.7이라는 녀석이 너랑 너 사이에 놓이게 될 그러할 확률이 0.95라고 됐죠? 근데 이 부등식을 여러분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너부터 너까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어차피 얘랑 얘는 부등식 자체는 동일해. 어차피 이항을 시킨 거야. 요걸 이쪽으로 넘기면, 그리고 얘를 절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얘가 넘어온 거죠, 얘가. 요만큼이 넘어오면 m은 x바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고, 요쪽 식에서 네가 넘어가면 m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또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요 부등식과 이 부등식은 같은 부등식이야.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킬 확률이 0.95라는 얘기는
이것을 만족시킬,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그 확률도 0.95가 되고, 내가 어떤 표본을 하나를 뽑아서 어떤 자료를 얻었어. 예를 들어 이 표본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는 항상 두 가지야. 표본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는 표본의 평균과 그 다음에 표본의 분산이에요. 맞죠? 뭐 그들을 다 더해서 평균 내고 그걸 가지고 또 분산을 계산을 하고, 그래서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바탕으로 추정을 하는 건데, 표본 평균이 딱 들어오면 예를 들어 이 자리가 뭐 10이 들어왔어. 이렇게. 그럼 너도 뭐 10이 이렇게 들어오겠지. 표본을 뽑았으니까 루트 n도 뭐가 나오겠지. n 값은 표본의 크기니까. 너가 예를 들면 16이 나왔어. 그럼 뭐 4분의 시그마 곱하기 1.96 빼기 너부터 이렇게 되겠죠. 그럼 봐봐.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원래 부등식은 이거고,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표본 평균을 한 개를 딱 뽑았을 때, 그러니까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계산을 했을 때 하나의 표본 평균이 이와 같은 범위 안에 들어올 확률이 0.95라고 한다면, 그 표본 평균을 바탕으로 식을 재구성을 했을 때 이 모 평균이 너부터 너 사이에 놓이게 되는 그러할 확률이 정확하게 0.95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0.95를 퍼센트로 바꿔서 95%라고 한다면 이것을 신뢰도라고 부르고, 이만큼 너부터 너까지 해당하는 이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고, 너에서 너를 뺀 거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자리를 신뢰 상수라고 불러요. 잘 봐봐. 이 신뢰 상수라는 거는 분명히 누구과 연관이 있냐면 신뢰도와 연관이 있어요. 왜지? 이게 어디서 출발했어? 정확히 여기서 출발했어. 요거 이해가요? Z 입장에서는 저 신뢰 상수에 때문에 신뢰도가 0.95가 나온 거야. 신뢰 상수가 2.58로 바뀌면 신뢰도가 99%로 바뀌어. 그래서 문제마다 다르다고. 신뢰도를 얼마짜리를 가지고 뭐 추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신뢰도를 주고 추정을 하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확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구간의 길이는 짧아져요. 확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구간의 길이는 늘어나야 돼.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추정을 한 건데 여기서 딱 뽑았어. 아까 이제 뭐 1반부터 10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상위 몇 반이? 10반? 자, 10반을 뽑았어. 근데 10반의 평균이 봤더니 70점이야. 그럼 이 70점은 바탕으로 내가 그 다른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전교생의 평균을 추정하고 싶어. 그럼 어느 정도로 추정하겠니? 70이니까 70을 기준으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점 뭐 이런 식으로 추정하면 상당히 안전하겠죠. 그죠? 왜냐면 너네가 70점이라고 해서 뭐 다른 반이 갑자기 전체 평균이 막 90점이고 이럴 리는 없을 거예요. 전체 평균이 50점이고 이렇진 않을 거야.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점 안에 충분히 들어올 거라고. 근데 너한테 만약에 야 그러면 전체 전교생의 평균이 한 7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정도 된다 라고 얘기한다면 너는 그 발언의 신뢰도가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왜? 아주 운 나쁘게 너네가 시험을 못 봤을 수도 있거든. 아주 운 좋게 너네가 시험을 잘 본 거일 수도 있어요. 그 구간을 점점점 좁혀. 자, 그렇다면 전교생의 평균이 만약에 쟤네 반평균이 10반이 70점인데 평균이 69부터 71 사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는 어떻게 돼? 마음이 불안하지. 왜? 1점 정도 차이가 충분히 오차가 있을 수도 있어. 전교생의 평균이 사실은 68일 수도 있고 72일 수도 있어. 그게 정확히 신뢰 구간이에요. 나의 발언의 신뢰도야. 내가 이 구간이라고 했을 때 실제 그 모평균이 그 안에 들어올 확률이 신뢰도예요. 이거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확률이야, 확률. 즉 신뢰도 100%짜리 신뢰 구간이 있겠어, 없겠어? 이딴 게 없어요. 정규 분포기 때문에. 뿔만 무한대가 돼야 돼. 물론 현실적으로는 있지. 빵점부터 100점이 있겠지. 얘는 상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 정규 분포에서는 없단 말이야. 됐죠? 그런 것들이 기니디로 참거짓으로 나온다고. 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어쩌고저쩌고 신뢰 구간이 있으면 뭐 모평균은 항상 신뢰 구간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근데 아니지. 모평균은 정확히 뭐야? 그 신뢰 구간 안에 들어갈 확률이 너의 신뢰도예요. 됐죠? 95랑 99가 나와요. 주로. 문제에서 줍니다. 항상. 이따 문제 보면 알아요. 신뢰 상수도 1.96이 아니에요.
얘를 2라고 줄 때도 있고 문제마다마다 달라요 사실은. 그 부분은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자, 됐죠? 그래서 요게 신뢰 구간을 이용을 해서 너의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식인데, 봐봐. 한 가지 요소가 애매해. 야, 신뢰 구간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모표준 편차가 들어가 있어. 야, 이 모표준 편차는 분명히 누구냐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야. 모분산에서 튀어나온, 맞지? 근데 내가 상식적으로 표본을 하나를 알고 있는데, 야, 너네 반의 평균을 알아. 너네 반의 전체 반 아이들의 점수를 알아.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갑자기, 아, 그러면 전교생의 표준 편차는 3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전교생에 대해서는, 모집단에 대해서는 그 무엇도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지만 나는 추정을 해야만 하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아쉬운 대로 누구로 추정을 하겠니? 이걸로 하겠지.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가진 게 표본밖에 없어. 표본 분산이 모분산과의 차이가 더 작게끔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표본에서 얻어진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모분산, 모표준 편차 대신에 추정하는 데 사용해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모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이 자리에 누굴 넣어야 돼요? 모표준 편차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봐봐. 현실적으로는 모표준 편차를 내가 알고 있을 리가 없어. 왜? 야, 모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모집단의 평균에서 각각의 자료를 뺀 다음에 제곱해서 다 더하고 평균 내고 루트 씌운 게 모표준 편차인데, 그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는 그 계산 과정상 당연히 누구를 알고 있어야 돼? 모 평균을 알고 있어야 되지. 모집단의 자료를 다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알고 있을 리가 있어 사실? 그럴 리가 없죠. 그럼 전수조사를 했지 내가 병신이라고 표본조사를 하고 있어?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추정을 해달래. 근데 문제를 그냥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낼까? 전교생의 표준 편차가 3짜리인 분포를 따른다 해놓고 갑자기 추정해라 라고 나온다고. 문제가 대부분의 문제집에서 문제집에서 나오는 90% 이상의 문제들은 다 모 표준 편차를 그냥 줍니다. 이렇게 표준 편차를 그냥 준다고. 하지만 말은 안 돼요. 그죠? 대부분 문제에서 준다고. 거의 내신에서는 근데 이거를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표본을 뽑았더니 무슨 뭐 10명을 조사했더니가 정확히 무슨 표현이냐면 표본을 어쨌거나 뽑았다는 거야. 그러면 크기 10짜리 표본에서 내가 얻은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음과 같았다 어쩌고. 그러면 표본의 표준 편차를 줬다는 걸 그럼 뭘 대신에 갖다 쓰라는 얘기라고? 그냥 무조건 모 표준 편차 대신 갖다 쓰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표본 자체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는 그 자체로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애초에 나는 이 표본의 존재 가치는 오로지 전체를 판단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 표본 자체가 뭐 평균이 뭐가 됐건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모 집단에 대한 추정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 너에서 준 분산과 표준 편차는 무조건 뭐 대신에 갖다 쓴다? 모 집단의 분산과 표준 편차 대신에 갖다 쓰고, 하지만 문제에서 만약에 모 집단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쓴다.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표본만 줬다. 자료를 9개를 딱 줬어. 자료를 10개를 줬어. 예를 들어 자료를 10개를 줬어. 그럼 자료가 10개 있으면 난 당연히 그걸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 평균과 분산 구할 수 있지. 근데 평균을 구할 때는 다 더하고 10으로 나눠. 근데 분산을 구할 때는 내가 추정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이 표본이라는 얘기가 있다면 당연히 너를 뭘로 나눠? 마지막에 10이 아니라 9로 나눠야 돼요. n-1로 나눠야 돼요.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 이해가? 어렵죠? 이쪽 조금 어려워요. 아니,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분산을 구하는데 왜 갑자기 n개의 자료를 n-1로 나누냐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 자료 어떤 식으로 주냐면 보통 막 50개 이렇게 줘요. 50개 딱 주지? 그럼 너네가 50으로 나누고 루트 씌우면 정확히 5루트 2가 된단 말이야. 좀 깔끔한 수가 나오거든. 25가 애초에 5의 제곱이니까. 근데 1을 딱 빼서 루트를 씌우지? 정확하게 7분의 가 나와요. 49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서 애들 틀리게 만드는 경우 단답형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 통계적 추정 단원에서는 모평균을 추정하고 싶은데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 너의 표본 평균과 모 집단의 분포 둘 간의 분포의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근데 그 둘의 관계를 토대로 우리가 이러한 관찰을 해봤어.
95%의 분포에 대한 관찰을 해봤더니 이거는 이 자리가 95로 그냥 예를 든 거예요. 99로도 나오고 뭐 다양하게 나와요. 너를 가지고 관찰을 해봤더니 이와 같은 확률이 0.95니까 식을 조금만 바꿔봤더니 내가 x 바 한 개를 딱 알면 여기서 신뢰 구간이라는 게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럼 예를 들면 뭐 20부터 40 사이에 m이 놓일 확률이 0.95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신뢰 구간 자체를. 그래서 신뢰 구간의 정확한 의미는 너를 추정을 하고 싶은 거고 100%짜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추정의 정확도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올릴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신뢰도를 내가 올리고 싶어. 첫 번째, 신뢰 상수와 신뢰도는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관련이 있지, 그지? 신뢰 상수를 키우면 되죠. 내가 구간을 더 길게 하면 당연히 신뢰도는 올라가요. 하지만 그 발언 자체의 의미는 퇴색이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봐봐, 예를 들어 내 몸무게를 너네한테 알려준다면 내 몸무게는 뭐 50부터 150kg 사이야. 그럼 굉장히 확률이 높겠죠. 50에서 150 사이겠지. 근데 의미가 있어? 의미 없죠. 누가 봐도 성인 남자면 50에서 150 사이에요. 어지간하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러니 그닥 의미는 없다고. 확률은 높지만. 근데 구간을 좁히다 보면, 구간을 좁히기 위해서는 나의 발언의 정확도가 좀 더 줄어들 수는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신뢰도와 신뢰 구간의 길이, 그 다음에 신뢰 상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요 표본의 크기, 이런 것들과 상관관계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런 건 어때? 우리가 표본에서 건드릴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내가 내 자의대로,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딱 두 가지 요소밖에 없어. 첫 번째, 신뢰 상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왜? 내가 신뢰도를 95%로 추정을 할 수도 있고 99로 추정할 수도 있고 80%로 추정할 수도 있어요. 즉 신뢰 구간에 영향을 주든 이런 요소들 중에서 내가 손을 댈 수 있는 건 첫 번째 신뢰 상수예요. 두 번째는 표본의 크기예요. 야, 표본의 크기를 내가 키웠다고 생각을 해보자. 표본의 크기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 신뢰 구간이 늘어나 줄어들어? 다시 한번, 표본의 크기가 커져? 신뢰 구간의 길이 자체는 늘어나 줄어들어? 분모가 커지는 건데 줄어들죠. 신뢰 구간의 길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2배의 신뢰 상수 곱하기 너의 표준 편차인데, 이 자리가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n 값이 늘어나면 나는 얘는 당연히 줄어든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근데 신뢰 상수를 건드리질 않았어.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뢰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로 조사하는 그 표본의 크기만 키우면 나는 신뢰도는 95%로 유지를 하면서 구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추정의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25명을 가지고 내가 한 반을 가지고 조사를 한 거랑 한 번에 100명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동일한 95%의 확률이라면, 95% 신뢰 구간이라면, 신뢰도라면 나는 25명짜리랑 100명짜리는 크기가 정확하게 4배가 차이 나죠. 근데 뭐에 반비례해? 루트 n에 반비례하지. 그러니까 실제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절반이 돼요. 95%라는 신뢰도를 유지를 하면서도 신뢰 구간의 길이가 절반이 되면서 더 좋은, 더 정확한 자료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럼 신뢰도를 줄이거나 늘리면서 또 신뢰 구간의 길이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요 표본의 크기를 가지고 신뢰도를 가지고 장난질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통계적 추정의 기본적인 개념들이에요. 이 마지막 부분이 어려워. 추정에 대한 얘기가 어렵다고, 사실은. 쟤는 그냥 저걸 따른다니까 맨날 저기다 갖다가 때려놓고 표준화하고 그냥 가지고 계산만 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쟤는. 자, 문제를 봅시다. 그래서 수식에 대한 암기가 들어가야 되고, 크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뭐랄까, 요 단원의 플로우만 약간 좀 이해를 하시면, 결국엔 통계적 추정은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함이었고, 그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사실은 단순 암기가 아니에요. 이과충인 선생님은 세상에서 단순 암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학교 다닐 때 한문과 가정, 기술 이딴 걸 제일 싫어했어요. 근데 이쪽은 이해를 하면 굉장히 수월하다고. 자, 문제를 봅니다. 이쪽 유형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와 같이 그냥 표본 자체에 대해서 너는 이해를 하고 있는가예요.
표본은 뭐냐면 너를 이제 복원 추출을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봐봐. 주머니 속에 1자리가 1개, 2가 2개, 3이 5개가 있어요. 근데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데, 근데 2번을 반복했을 때 너의 적혀있는 수의 평균이 x바래요. px바는 2의 값을 구해봐라. 그럼 어쨌거나 너의 의미는 x1 더하기 x2가 4인 거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죠. 2번을 꺼내서 평균이 2라는 거는 2번을 꺼낸 거에 합이 4인 거랑 똑같죠. 그죠?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봐봐. x란 건 어떤 분포를 따라가냐면 1이 1개, 2가 2개, 3이 5개니까 8개 중에서 8분의 1, 2, 3, 1, 2, 5죠. 1, 2, 5. 8분의 1, 2, 5.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순서대로 꺼낸 거니까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순서쌍을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가능하냐면 1, 3, 2, 2, 3, 1 이렇게 가능하죠. 1, 3과 3, 1은 달라요. 순서대로 꺼낸 거잖아. x1, x2. 근데 2는 이제 순서를 바꿔도 똑같죠. 그럼 1, 3이라는 건 뭐야? 처음엔 8분의 1, 그 다음엔 8분의 5. 둘을 곱한 60, 4분의 5가 될 거고, 너는 60, 4분의 4가 될 거고, 너는 다시 60, 4분의 5가 되겠죠. 64분의 5가 2개, 너가 1개 32분의 7이 나오겠죠. 답은 그냥 5번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표본 평균 2개짜리는 그냥 2를 더해서 2가 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밑에 있는 2번도 마찬가지고, 요 3번 한번 볼게요. 자, 3번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 표준 편차가 14인 모집단에서, 즉 시그마는 14, 크기가 n짜리 표본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이 x바래. 그러면 x바의 표준 편차가 문제에서 2라고 줬어. 그때 n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기본적으로 x바의 분포는 항상 뭘 따라가냐면 평균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따라가요. 이 통계적 추정 단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식 중에 하나이고, 그러니까 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아는 거야 그냥. 근데 너가 14고 너가 2니까 n 값은 당연히 49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7분의 14가 되니까 넘어갑니다. 자, 밑에 확률분포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냈고, 이미 추출한 밑줄 크기 2짜리 표본의 표본 평균, 그 다음에 너의 분산을 알려주겠대. 너 평균을 구해볼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에는 x와 x바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x바는 크기 2짜리죠. 크기 2짜리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 근데 원래 x는 뭘 따라가냐면 그냥 이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리에 맨날 이제 루트 n 자리에 n만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근데 뭐라고 그랬어? 너의 분산 25분의 7이래. 얘가 25분의 7이래. 그럼 너는 얼마겠어? 너에다가 2를 곱한 25분의 14가 돼야 되죠. 맞죠? 너가 2분의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랬을 때 너의 평균을 구해봐라. 그러면 너의 분산을 알려준 거지. 너의 분산을 알려줬으니까 여기서 분산을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지금 식 써볼까? 너가 1, 2, 3, 너가 5분의 1, a, 5분의 4, 빼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위아래 곱해서 일단 평균 구해봤어요. 얼마가 되냐면 요만큼이 마이너스 a, 너가 5분의 1, 5분의 10이니까 5분의 13 마이너스 a가 되죠. 자, 이렇게. 이게 일단 평균이고, 너를 바탕으로 제곱의 평균도 구할까요? 제곱의 평균이니까 제곱해서 곱합니다. 그럼 너가 마이너스 9a, 너가 플러스 4이니까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5분의 1,
9, 4, 36. 5분의 37.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너에서 너 제곱해서 빼면 되지. 즉 너는 분사는 마이너스 5a 더하기 5분의 37 빼기 5분의 13 빼기 a 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요거 a에 관한 2차식 나오죠? 요거 그냥 평균 가지고 분산 그냥 구한 거야. a라는 미지수가 있을 뿐.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2차식이 나오긴 하는데 a라는 거는 어떻게 결정을 하셔야 되냐면 이 자리가 0보다는 좀 크거나 같게 이렇게. 요거 2차식 나오니까 a 값 2개 나올 거라는 건 보이잖아. 그지? 2개 중에서 요 부분을 정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풀어내시면 되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a 값 나오면 평균 나오죠? 요거 나오니까. 넘어가서 표현에 대한 비교가 있는데 표현에 대한 비교는 뭐냐면 여러분이 문제를 처음에 딱 접하면 이게 도대체 정규분포 문제인지 이항분포 문제인지 아니면 통계적 추정 문제인지 이게 개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일단 5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밑줄 쭉 공 한 개의 무게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와 같대. 그때 마지막 밑줄 한 개의 무게의 분포를 주고 한 개의 무게의 관찰을 해달라고 했어. 맞지? 그럼 한 개의 무게를 가지고 한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5번은 그냥 무슨 문제냐면 정규분포 문제예요. 그냥 정규분포예요. 한 개 가지고 한 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근데 6번을 보세요. 6번의 핵심은 뭐냐면 봐봐. 노트북에서 생산하는 한 대의 무게는 평균이 이와 같고 밑에 밑줄 이미 추출한 4대의 무게의 합 밑줄 4대의 무게의 합 문제에서 4대의 무게의 합 아니면 평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여러 개의 합 또는 평균에 대한 분포를 물어보는 게 바로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고 통계적 추정이에요. 즉 얘는 4개의 무게 합이 뭐냐면 4개짜리 크기가 4짜리인 표본의 평균의 4를 곱한 게 4대 무게 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6번을 풀어드리면 봐봐. x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뭘 따라가냐면 900에 20을 따라가. 근데 x 바라는 거는 보니까 4대래매 그지? 4대의 합이니까 4대의 합은 900에 뭐를 루트 n으로 나눠주시면 10의 제곱을 따라가야 돼요. 얘는 누구냐면 크기 4짜리라는 거야. 이렇게. 그죠? 넌 4대의 평균이에요. 4대 평균. 근데 문제에서는 4대의 합이 즉 4 곱하기 x 바가 3602야. 3642야. 이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야.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바로 누구냐면 4개 합이에요. 사실은 이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통계적 추정 문제들은 주로 저렇게 여러 개의 합의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보통 이런 거 많거든? 요새가 이제 감귤철이 좀 지났나요? 이제 날이 원래 추우면 감귤철인데 무슨 감귤이 한 개의 분포에 대한 얘기를 막 해놓고 감귤을 25개를 한 박스에서 포장해서 판대. 근데 25개의 무게의 합이 10kg이 넘는 거를 특품이라고 하겠다. 뭐 특상품이라고 하겠다. 그래 놓고 뭐 무슨 뭐 200개 상자 중에서 특상품에 뭐 개수가 몇 개가 되겠는가? 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 즉 한 개 한 개의 분포를 줘놓고 여러 개의 묶어서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뭐에 해당하냐면 통계적 추정의 상황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7번이에요. 7번 보고 얘기한 건 아닌데 자 과수원 한번 보세요.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의 무게는 400에 50g. 근데 440 이상인 게 1등급인 거죠. 즉 X가 442 이상이면 1등급. 근데 뭐라고 했냐면 100개를 선택했고 100개 중에서 100개 중 24개 이상인 확률을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해달라. 자, 7번은 뭐냐면 통계적 추정의 상황이 아니라 아까 방금 잘못 얘기했는데 통계적 추정이 아니라 얘는 이항분포를 말해요. 이게 왜 이항분포냐면 봐봐. 한 사과가 1등급일 확률이 정해져 있어요. 그 확률이 얼마죠? 사과 한 개 입장에서는 사과는 평균이 400에 표준 편차를 50을 따라가. 그러면 P 1등급이라는 건 뭐냐면 그 X가 442 이상인 거지. 그럼 442 이상이니까 400을 빼고 50으로 나눠주시면 얼마가 되면 0.84가 나오거든?
0.8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근데 0.84에 대한 확률이 0.3이지. 그럼 0.84보다 크거나 같은 건 0.2지. 즉 P 1등급은 0.2가 된다고. 즉 하나의 사과가 1등급일 확률이 0.2로 일정해요. 근데 확률이 일정한 거를 100개를 뽑았어. 그러면 그 100개 각각에 대해서 1등급일 확률이 존재하지. 그게 다 0.2로 일정한 거지. 그러니까 100개 중에 1등급의 개수 중에 개수에 해당하는 이항분포에 따른다. 이항분포에 따라가요. 그래서 7번은 어떤 문제인 거냐면 7번은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가 1등급 0.2 여러분은 1등급 받기 어려운데 사과는 받기 쉽죠? 아, 미안합니다. 자, 20%면 굉장히 후하죠. 20%면 몇 등급이죠? 3? 3 되나요? 2? 20%까지가 2라고? 10몇 프로까지 아닌가? 1등급이 4%잖아. 그럼 2등급도 안 되죠. 그럼 3등급 되겠네. 3등급. 그렇죠? 사실 3등급 사과.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요 100개 중에서 100개 중 1등급의 개수 중 개수에 대한 분포를 y라고 합시다. 자, y라는 건 이제 뭘 따라가냐면 이항 분포 100에 0.1 따라가는 거고. 근데 얘는 좀 숫자가 크잖아. 그러니까 너는 정규 분포에 근사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나는 뭘 보는 거야? y가 24 이상인 거를 보는 거예요. 요거 7번도 굉장히 개잘 나오는 문제. 이거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섞어놓은 아주 좋은 문제. 이거 표준화 2번 해야 돼요. 처음에 표준화해서 0.84 구하고 그 다음에 y가 24보다 커 나갔다. 역시 표준화 해보시면 1보다 커 나갔다 나오죠. 1일 때가 얼마냐면 0.34 커 나갔던 거니까 0.16이 되겠죠. 답은 0.16이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8번은 따로따로 해서 표준화하는 문제이고 어렵진 않아요. 정규분포 문제이고. 자, 넘어가서 표본평균의 분포 봅시다. 9번. 이제 9번부터 하는 문제들이 다 6번에 나와 있는 이런 유형이라는 거야. 자, 한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한 개는 항상 전체 집합이에요. 한 개가 항상 모집단에 대한 얘기야. 근데 자, 밑줄 9개, 이미 추출한 9개의 밑줄 표본 평균. 대놓고 표본 평균이라고 나와 있죠. 9개의 합이라고 줄 때도 있고 9개의 평균이라고 줄 때도 있어. 무조건 두 가지 용어 중에 하나야. 9개의 합 아니면 9개의 평균. 근데 얘는 9개의 평균이래. 그래? 그러면 나는 바로 써. x는 일단 따라가. 201.5에 1.8의 제곱. 자, x 반은 넌 9개니까. 선생님 보통 이렇게 써요. 뭐 정식 용어, 정식 표기는 아닌데 요 표본의 크기를 여기다가 골자를 이렇게 쓰고 너가 9개니까 201.5 똑같이 따라가고 이 부분은 3으로 나누면 0.6의 제곱이죠. 자, 우리는 너의 표본 평균이 이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너가 200 이상인 거죠? 표준화하면 되지. 너를 빼고 너를 나눠주면 얼마나? 마이너스 2.5 나오니? 마이너스 2.5. 그죠? 마이너스 2.5니까 0.4938에다가 0.5를 더하면 0.9938이 되겠죠. 답은 5번에 있어요. 자, 밑에는 어때? 똑같죠? 대개 한 마리. 대개철은 언제죠? 언제야? 몰라? 대개철 언제 이상이나? 야, 문과함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문과함 도대체 뭘 아는 거죠, 그러면? 어? 이과가 알 순 없잖아. 빨리. 알았어. 미안해. 문과 비하만 삼가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대개철 알 줄 알았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지역별 특산품 같은 걸 잘 알고 있을 것 같거든. 선생님은 잘 몰라요. 아, 진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한국지리 같은 거 하면 아나? 그래, 나도 배. 그 정도 나도 알아요. 대구 사관 나도 안다고. 자, 대개는 어디죠? 대개는 영덕대개. 그죠? 자, 영덕 대개철 언제죠? 언제인지 아니 혹시? 연재야? 5월? 5월? 대개 좋아하니? 선생님 되게 좋아해요. 어? 그래? 약간 겨울철인가? 대게도 있고 홍게도 있고 뭐 그렇죠? 그렇죠. 되게 맛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한 마리 그 다음에 밑에 16마리 밑줄 그 다음에 밑줄 표본 평균
그러니까 또 다시 쓰는 거야. 한 개에 대한 분포 쓰고 16개에 대한 분포 쓰고 개 쉽죠. 9번, 10번 다 같은 유형이고 기본적으로 뭐만 바꿔주면 돼? 요 자리만 넣어가지고 바꿔주면 돼. 루트 n으로 나눠주면 돼. 계속해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야. 얘는 근데 16마리에 대한 평균으로 줬다면 요 10번 문항이 사실은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냐면 얘는 지금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선생님이 안 넣어놨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대게가 갑자기 마음에 들었으니까 대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대게를 한 박스에 지금 보니까 16마리씩 팔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요 16마리 무게의 평균은 그냥 표본 평균식을 이용하면 돼. 그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자, 16마리를 넣어서 한 상자씩 택배로 판매를 한다. 근데 택배 상자의 무게가 무슨 뭐 0.5kg래. 0.5kg 너무 무거운데? 택배 상자 하나의 무게가 0.1kg래. 그러면 택배 상자에다가 얘네 16개를 담아야 되지. 그지? 새로운 확률 변수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16x바 플러스 0.1이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 y를 정의를 해줘야 된다고. 그것이 얼마 이상이 된다. 이렇게 부등식식 자체를 쓸 때 아까 선생님이 여기 지웠는데 4x바 해가지고 썼던 문제 기억나? 이거 바로 앞에 있었던 뭐였지? 노트북 4개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있었잖아. 그지? 노트북 4개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4x바로 표기를 했다고. 근데 만약에 노트북 4개를 합쳐서 상자에다 넣는 상자의 무게가 있어. 상자의 무게도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중간 이하의 난이도는 그 단 상자의 무게는 감안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고 맨날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좀 어려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 상자의 무게를 감안을 하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하지만 어렵진 않아요. 동일하게 부등식으로 그냥 세워주시면 돼요. 자, 그런 얘기를 이제 이쪽에서는 하는 거고. 자, 넘어가서 11번. 모평균 45표준 편차가 5짜리 정균 볼따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 4짜리 밑줄 표본의 표본 평균을 x바 추출을 했고 너랑 를 만족하는 자연수 C의 개수를 다음 표준 정균 부호표를 이용해서 구해봐라. 그럼 뭐야? 너는 또 이게 맨날 써 이거 40에 5. 너는 몇 개짜리야? 4짜리네. 40에 2분의 5겠죠? 이렇게 되겠죠? 항상 분산을 n으로 나눠주면 돼. 근데 식을 쓸 때 이렇게 뭐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쓴다고. 자, 그러고 나면 각각을 표준화를 해달래. p x가 35보다 작거나 같고 빼기 p x바가 35보다 커나 같고 너가 100분의 c. 각각 표준화해서 쓰시면 되죠. 너는 여기다 4라고 써줄까요? 자, 요거 표준화해볼게. 표준화하면 얼마나? z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 되나요? 이렇게 될 것 같고 너는 역시 z 크거나 같다 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나? 뭔가 이상한데? 식이 왜 이렇게 거지같이 나오죠? 음수가 나오는데 모평균이 40. 얘가 확률이 작잖아. 얘가 너보다 크잖아. 확률이 훨씬. 그럼 음수 나오는데? 뭐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한데? 뭐가 잘못된지 한번 찾아보세요. x 뭐 식이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못한 것 같은데. 아이 저기다 갖다 놨는데 답지 안 들고 왔는데 답지 저기 있는데 복사기. 부등식 이쪽이 크다. 부등식이 반대가 아닐까? 아닌가? 이게 맞나? 이게 값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음수가 나오거든. 이쪽은 자연수니까 양수가 나오고 빵개인데? 답이 빵개를 구하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뭔가가 이게 좀 잘못됐어요. 둘 중에 하나가 x바고 뭐 예를 들면 거꾸로 이쪽이 x바고 내가 봤을 때는 이쪽이 그냥 x일 수 있어요. 이러면 뭐 오히려 말이 되죠.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나? 둘 다 x바인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잠시 패스. 이거 이따가 확인해 줄게요.
어쨌거나 표준화해서 원래는 이거 확률 계산한 다음에 그냥 계산하면 돼요, 원래는. 근데 아마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보세요. 12번 같은 이런 문제가 다 뭐에 대한 문제냐면 다 요 정규분포 쪽에서 했던 문제예요. 자, 일단 어쩌고 저쩌고 다 무시하고 맨 밑에 줄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px가 90, x바가 53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y바가 69보다 작거나 같은 거 합이 1이죠. 부동호 방향이 같지. 그지? 부동호 방향이 같다는 거는 표준화를 했을 때 둘이 합이 0이 돼야 돼요. 맞아요? 식이 지금 이게 핵심이라고. x바 너가 작거나 같다 53 y바 작거나 같다 60 이제 작거나 같다 69는 1이 된다는 거는 각각을 표준화를 합니다. 너는 뭐가 되냐면 53을 표준화하는 거니까 x바는 50의 8인데 크기가 16짜리니까 4로 나눠줘야 되죠. 50의 2의 제곱을 따라가는 거지. 그럼 너가 1.5가 나와요. 이렇게 너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5가 돼야 되죠. 요것 때문에. 근데 너가 누구야? 69에서 75 빼고 누구로 나눠줘야 되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 5분의 시그마로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너가 계산 되겠죠, 그죠?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4가 나옵니다. 시그마 20 나옵니다. 시그마 20. 시그마가 20이 나오고 나면 얘가 이제 어쨌거나 4가 나오고 나면 우리는 y 반은 얘를 따라가는 거지. 75에 4. 이렇게. 요걸 가지고 주어진 식 표준화 하시면 돼요. 71보다 커나 같다. 하면 0. 아니지? 너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다죠. 그럼 0.3413 더하기 0.5가 되지. 답은 1번에 있죠. 그죠? 그래서 정규분포에서 간직해야 될 식 중에 이런 게 있다고. 우리 정규분포 때 했잖아. 부동호 방향 같은 거. 그지? 표준화하면 합이 0이 돼야 된다. 분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를 해서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몇 개만 하고 마칠게요. 자, 분포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모평균의 추정을 봅시다. 모평균의 추정, 그 다음에 뒤에 수능 기출 최근 것들 조금 보고 마칠게요. 자, 17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농가에 생산하는 석류의 무게가 평균이 m, 밑줄 표준 편차가 4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석류 한 개에 대한 얘기죠. 야, 이 표준 편차 40이 누군 거야? 얘가 바로 모 표준 편차예요. 얘가 모 표준 편차. 여기 나와 있는 평균 m이 모 평균 이 상태. 근데 어쩌고 저쩌고 이미 추출한 밑줄 크기가 64인 표본을 조사했더니 표본 조사를 했어. 64개의 자료를 뽑았고 그걸 가지고 표본 조사를 했는데 표본 평균의 값이 x바이었다. 이 결과를 이용해서 밑줄 99% 신뢰 구간을 구해라. C값을 구해라. 그럼 봐봐. 신뢰 구간 한번 써볼게. 신뢰 구간식 표본 아니지? x바 마이너스 신뢰 상수 곱하기 시그마 x바부터 x바 더하기 신뢰 상수 곱하기 시그마 x바 이렇게 생겼다고. 신뢰 구간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근데 C값을 구해달라는 거는 이 값을 구해달라는 거냐? 얘가 C야. 그럼 C는 뭐가 되겠어? 신뢰 상수는 99%니까 99%에 해당하는 Z값이지 2.58이 돼요. 곱하기 이 자리가 누구였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였죠. 근데 문제에서 시그마가 얼마인지 주어져 있어. 시그마는 40, 루트 n은 8이 되겠죠. 즉 이 값은 이렇게 되겠어. 2.58 곱하기 5 이렇게 나온다고. 써줄까 이렇게? 루트 60 4분의 40 간단하게 나오죠? 답은 12.9가 나온다. 넘어가서 18번, 19번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19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쪽은 신뢰 구간 쪽은 통계적 추정 쪽은
문제 자꾸 풀고 좀 경험치를 쌓으셔야 돼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풀다 보면 계속해서 주어지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계속해서 표준화하고 계속해서 루트 n분의 시그마 구하고 이런 것들인데, 자, 이번에는 초콜릿 한 개의 무게가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너를 따른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 추출한 밑줄 크기 49짜리 표본을 조사했더니 너의 값이 x바 2였대. 근데 밑줄 95%짜리 실내 구간을 구해봤더니 1.73부터 1.87까지래요. 1.73, 1.87까지. 너는 x바 빼기 x바 더하기죠.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런 상태라는 거야. 그럼 식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나와 있으면 위아래를 더하면 나는 사실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얘는 a 빼기 b고 너는 a 더하기 b자. 위아래 더하면 2a 나오죠. 즉 a라는 건 기본적으로 얼마야? 1.8인 거니까 x 바라는 건 1.8인 거죠. 그죠? 이 값이 얼마예요? 0.07인 거죠. 즉 이 구간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x 바라는 1.8이라는 값에다가 0.07을 빼고 더한 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0.07이라는 거야. 그랬을 때 x 바분의 시그마는 k일 때 180k의 값을 구해달래. 어쨌거나 x 바분의 시그마를 계산해달라는 거지. 요 자리를 계산을 하고 싶죠. 자, 얘가 0.7인데 문제에서 지금 95%이기 때문에 실내 상수가 누구냐면 문제 나와 있는 k랑 내가 쓴 k랑 달라요. 나는 지금 k를 실내 상수로 쓴 거야. 실내 상수는 95%니까 1.96이죠. 이거는 문제마다 주어져 있다고 했어. 그 다음에 루트 n이 얼마가 돼? n자리가 49니까 너가 이 자리가 49죠. 이렇게 갖다가 넣어주시면 요거 계산해보면 시그마 나오죠. 시그마 나오면 이제 x바분의 시그마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요런 것들 하는 거고 22번 봅시다. 22번하고 올해 수능 기출 보고 마칠게요. 자, 어느 회사가 생산하는 약품 한 병의 무게 너가 M 그 다음 밑줄 표준 편차 1자리를 정준볼 따라간대. N병을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어쩌고 95% 신뢰 구간 A부터 B까지. 자, 밑줄 100 B 빼기 A가 49래요. B 빼기 A라는 것 자체가 뭐야? 얘가 신뢰 구간의 길이에요. 길이. 구간의 길이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식이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쓴다고. 2배 신뢰 상수인데 95%가 1.96 1.96 자꾸 나오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인 거지. 얘가 B 빼기 A야. 근데 너에다가 100을 곱한 게 이와 같다는 건 너가 100분의 49란 얘기죠. 이렇게 나오지. 근데 잘 봐라. 1.96이 이거 양변 100 곱하지? 그럼 196이 나오는데 1.96이 정확하게 49 곱하기 4예요. 이렇게 나와요. 지금 2 곱하기 8 곱하기 루트 n분의 1이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루트 n이 얼마야? 너가 되죠. 굉장히 간단하죠. 마지막 26번. 올해 수능 27번이었고 여러분이 확통 문제들이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게 많이 없어요. 딱 3문제 나와요. 28, 29, 30. 27은 심지어 객관식 뒤에서 두 번째인데 3점짜리예요. 하지만 3점짜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거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기자동차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평균이 m.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시그마. 자, 그 다음에 밑줄 전기자동차 100대를 이미 추출. 그래서 x1 바라는 표준 평균을 얻었고 95%의 신뢰 구간이 이와 같대. 그 다음에 400대 밑줄 또 표본 평균 얻었고 신뢰 구간이 이와 같대요. 근데 x1 빼기 x2가 1.34고 a는 c1 대 b 빼기 a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별거 없어. 한 번씩 써볼게. a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x1 바에다가 마이너스 신뢰 상수 95%니까 1.96이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100대기 때문에 10분의 시그마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b는 똑같은 식인데 더하기인 거죠. 그 다음에 C는 동일한 표본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x2라는 거를 가지고 새로 했어요. 그래서 x2 바라가 나왔고 마이너스 99%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1.96이 아니라 2.58이 돼야 되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400이니까 20분의 시그마예요. 자, 이렇게 너도 마찬가지. 더하기 곱하기. 자, 이 상태입니다. 됐죠? 자, 근데 뭘 알려줬대? x1 마이너스 x2가 1.34이고 a는 C래. 그럼 봐봐. 야, 얘랑 같네? 이렇게. 근데 x1 마이너스 x2를 줬으니까 너를 이항을 시켜보시면 좌변은 x1 마이너스 x2가 나오고 너를 이항을 시키시면 1.96 10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2.58 20분의 시그마. 즉 누가 나와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 시그마 값이 나와요. 맞죠? 너가 1.34래. 섣불리 연산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마지막에 요구하는 걸 물어봅시다. 찾아봅시다. B 빼기 A의 값을 구해달래. B 빼기 A라는 거는 구간의 길이죠. 자, 이거를 줄 테니까 요만큼씩을 줄 테니까 2 곱하기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됐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일단 너를 2를 나눠줄까? 2를 나눠주면 2.58이니까 1.29인가? 이렇게 되겠죠? 이거 10분의 시그마로 묶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10분의 시그마 너에서 너 빼면 0.7? 아니지 0.6? 7 나오나? 1.34가 나오죠. 맞죠? 근데 너가 누구야? 0.67 곱하기 2가 되지. 이 값이 2가 나와. 이 값이 2가 나오고 끝.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